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계속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거짓 매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매일 나오는 대책을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어요. 소재가 끊이질 않아요. 특히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거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도 자료 정리하고 공부를 깊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파악이 된 거지 쉽게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꾸 규제가 많을수록 내용이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 자, 양도세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가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겠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왜 거짓 매일 대책들이 나오느냐. 뭐 공급 대책, 대출 규제 대책,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에 대한 또 혜택 축소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뭐냐. 자,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주택 시장이 돌아가는 그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모든 규제와 대책을 내놨으니까 집값이 안정되리라고 봤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작 그 얘기하는 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연초에 비해서 그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자, 그리고 6월 달에 공시지가 현실화시키고 보유세 종부세 폭탄 때리면 가격이 잡힐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 또 똘똘한 한 채 경기도 수도권에서 집값들이 또 강하게 반등, 강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잘못하면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2030의 영끌 분위기가 또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6월달 지나서 또 여름에 뭐 7월, 8월, 9월, 10월 또다시 영끌 분위기에서 집값이 폭등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완전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귀결이 지은 거예요. 벌써 뭐 실패한 거는 뭐 빼도 박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정부는 그렇게 지금 좌파 여당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인정을 안 하는데 연말에 또 폭등을 한다. 자, 그러면 심각해지고 연말 대권 레이스까지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급해진 거예요. 지금 정부가 좌파 여당이 급해져가지고 계속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 부동산의 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유명한 전문가들, 뭐 일반 전문가들이 아니라 유명한 전문가들, 그 나름대로 그 지금까지 시장을 예측하는데 적중률이 높았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 이후의 시장도 낙관적이라는 거야. 자, 이걸 모르겠냐? 이거 모르겠냐? 정부도 모르겠냐? 알고 있다라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계속 연일 대책을 내놓는데 공급 대책은 삐그덕 거렸잖아요. 그죠? LH 사태로 계속해서 3기 신도시 2차 택지지구를 발표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것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2차 택지지구를 발표했는데 또 거기서 그 조직적인 투기 사태, 예를 들어 LH라든지 뭐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들 조직적인 투기 사태가 일어나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택지지구 발표도 연기한다고 그러죠. 자, 무서운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제2의 LH 사태가 제2의 2차 택지에서 일어나면 이건 정말 빼도 박지 못한다. 거기다가 연말로 갈수록 집값이 또 폭등 상황이 오면 대권 레이스까지 위험해진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또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정책이 또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체로 규결되는 기존 정책에 문제는 없다.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러한 규제 대책이 또 나온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희생양은 찾았죠. 이제 민심은 폭발했고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럼 왜 집값이 폭등했냐? 임대사업자라는 거야. 임대사업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폭등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말에 폭등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거래를 중단시키면 되는 거야. 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겠다. 9억 이상에서 6억 이상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집값을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용의 알맹이는. 자, 이 내용이 복잡해요. 이 복잡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기가 무척 어려워요. 자, 근데 간단하게
9억에서 이제 6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하겠다. DSR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DSR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대출 규제. 결국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돌려먹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대출 규제. 사실은 이제 가장 편한 게 시장의 수요를 잡는 거는 대출이죠. 대출 규제죠. 투기를 막는 건 양도세 강하고 세금 폭탄이고, 시장의 수요를 막는 건 대출 규제다.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어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자, 이름도 뭐 참 이게 거창해요. 자,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자, 오는 7월부터, 자, 서울 등의 규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가계 관리 부채 관리 방안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 적용이 되냐면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 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내용이 복잡하니까 일반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은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 담보대출이 한도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6억 원으로 줄어들겠다. 이제 6억 원. 6억에서 이제 9억까지 그 사이에 집값도 이제 수요를 없애겠다. 최근에 그 경기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게 바로 6억에서 9억 사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핀셋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져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DSR이라는 거예요. 40%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LTV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한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차주, 대출자의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SR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주,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뭐냐면 집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있거나 상관없이. 자, 그러나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자, 그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DSR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DSR로. 결국은 서민들은 LTV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는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60%까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4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영끌이잖아요. 그 영끌을 막겠다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있으면 한도를 깎겠다. 그러니까 이제 영끌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소득 쪽은 서민, 청년층은 타격을 보는 거예요. DSR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DSR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집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다 이제 단계적으로 더 강하게 적용을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DSR은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여기 차주라고 하는데 이게 대출자예요.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과 이자,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과 이자예요. 자, 이것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연소득으로. 자, 그게 이제 40%로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소득 계층일수록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겠죠. 대출 규제에서 쓸 수 있는 최후 수단이에요. 이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대출 규제가 되는 거죠. 최후에 쓸 수 있는 대출 규제다. 바로 영끌 베팅을 막아보겠다라는 규제로 보시면 돼요. 영끌 베팅을 막아보겠다. 7월부터 규제 지역에서 DSR 적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9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서 적용을 했는데, 자, 6억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6억 이상으로 규제를 확대하는데, 그럼 서울의 아파트의 요즘 평균가가 11억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84%가 DSR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6억 이상의 아파트가 84%라는 거예요. 8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DSR 6억 이하의 아파트는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6%밖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서민들이 영끌해서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수도권 외곽에 6억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겠죠. 실수요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자, 서울에서는 대출로 집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서민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드는 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이제 크게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B씨가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B씨, A씨 뭐 똑같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주담보 금액은 2억 3천, 5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이 있는 만큼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 7월에는 이 금액이 1억 7천으로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출 금액이 1억 1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 단계적으로 계속 대출을 축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집값이 이제 거품이 낄 수도 있으니까 어떤 피해를 미리 막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기존에 없던 그 DSR 40%가 적용된 데 이어서 DSR 산정 만기 기준이 현행은 10년, 올해는 그걸 7년,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DSR 만기 기준을 줄어들면 주담보 대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DSR 기준 해가지고 만기 기준을 줄이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이 나오는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연말로 갈수록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자, 그 대선 전국에서 아예 그런 그 집 거래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이게 참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참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우선 오늘 7월부터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현행은 이제 9억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서울의 83.5% 아파트, 경기도의 34.4% 아파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서울의 아파트는 살만한 게 나홀로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도 수도권도 뭐 신축급 입지 좋은 데는 또 살 수가 없어요. 대출이 이렇게 규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낮은 수준의 어떤 주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DSR까지 적용하고 어떤 서민들의 대출 규제, 서민들의 집 마련의 대출 규제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어떤 주식 투자 열풍,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코인 광풍. 자, 이거에 따른 부채 증가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요즘 코인도 거의 뭐 투전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에 따른 부작용. 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고민도 사실은 섞여 있어요. 뭐 코인을 뭐 무작정 못하게 한다. 뭐 코인 거래소를 문을 닫겠다. 뭐 그럴 수가 지금 상황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대출을 규제해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그 영끌에서 집을 못 사게 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고민이 나온 결과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의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 6월 이제 세금 폭탄 때리고 종부세 뭐 보유세 올라가고 무한 공급이잖아요.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똘똘한 채로 또 재건축 재개발, 강남의 고급 재건축 재개발이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집값이 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주택 공급은 또 예정대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작년에 뭐 710 대책인가요? 뭐 용산, 뭐 태릉, 과천, 뭐 얼마나 많은 그 부지들을 모아서 다 쪼가리 부지들을 다 모아서 내놨습니까? 근데 그거 지금 진행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태릉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공급은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정부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 자꾸 집값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수치상으로 보면, 자, 거기다 또 LH 사태가 터졌고 공급은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시장에 유통 물량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오직 임대사업자를 쪼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를 쪼아서 물량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대선 일정은 얼마 안 남았어요. 만약에 정말 여기서 집값이 6월 이후에 폭등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건 대선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전문가들이 계속 우상향을 외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어떤 그 최후의 규제 수단을 내놓은 것 같아요. 6억 이상. 자, 얼마나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냐면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죠. 이게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5천만 원의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받은 거야. 규제죠. 서울에서 7억짜리의 아파트를 주담대를 받고 샀어요. 이분이 빌릴 수 있는 현재 금액은 2억 8천이에요. 2억 8천. 자, 한 40% 되겠죠? 근데 올해 7월부터는 2억 3천으로 줄어드는 거야. 신용대출 5천만 원이 빠져야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로 내용을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7월 이후에는 1억 7천밖에 못 받아요. 자, 7억 원을 사는데 1억 7천밖에 못 받는다. 집을 사기가 어렵겠죠?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거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내년 되면. 자, 그만큼 내년 시장도 불안하다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책이 또 이게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풍선 효과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6억 이상은 안 된다. 자, 그러면 6억 이하는 대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DSR을 규제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수요가 6억 이하로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수요도 몰리고, 실수요가 또 몰리니까 투기 수요도 몰리겠죠. 투기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또 노리잖아요. 귀신같이 노리고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의 실수요와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면 결국은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효과는 다 나왔잖아요. 15억 이상 대출 규제도 결국은 올라갔고 강남의 고급지 아파트들. 자, 9억 이상의 대출을 규제 건다는데 9억에서 또 15억 사이의 아파트들은 그래도 올라갔고 15억 이상 대출 규제한다니까 9억 이상으로 몰렸잖아요. 9억에 오르니까 또 대출 규제 했잖아요. 또 9억 밑에 6억에서 8억짜리, 6억에서 9억짜리. 자,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니까 또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규제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나 또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실수요와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올린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6억 이하의 집을 판 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6억 이상의 주택을 살 거예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오른 가격에 보태가지고 사겠죠. 그러면 6억 이하의 집값도 뛰고 6억 이상의 집값도 뛰는 거야. 그럼 6억 이상의 또 집을 판 사람은 또 9억대로 가겠죠. 자, 9억대 이상을 산 사람은 또 똘똘한 채로 가겠죠. 자,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된다. 거기다가 또 임대주택 그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 임대주택에서 그 지방 아파트 뭐 약간 그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는 매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에 그런 매물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자, 그 돈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로.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고 이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자, 정부는 또 규제를 만들어서 투기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투기판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투기판을 또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규제는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돈을 한 군데로 쏠리는 효과를 만들어버려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또 이러한 대책이 만들어졌다. 예전에 그 취득세 그 1억 이하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취득세를 1% 적용한다. 자, 그래가지고 투기꾼들이 다 1억 이하의 아파트 들어가서 난리를 쳤잖아요. 법인들이 몇십 채 사고. 자, 정부의 규제는 이렇게 투기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어떤 그 투기 패턴 이런 것을 그 정책 입안자들은 모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긴가민가 하고 내놓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에이, 설마 하는데 항상 설마에 당하는 것 같아요. 뭐 1억 이 정도로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서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15억대 아파트 대출 규제했을 때 9억대에서 다시 6억대로.
자,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면서 거래 실수요를 줄이려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15억대 대출 규제, 9억대. 이게 뭐겠어요? 다 거래 실수요를 죽이려고 했는데, 과연 줄어들었냐, 이거 줄어들었냐. 안 줄어들었다는 거야, 안 줄어들었다. 이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 거래가 되고, 집값은 계속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는 이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기다려라. 사지 말고 기다려라. 3기 신도시 무한 공급한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게 무한 공급이냐 이거예요. 사전 청약도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것은 2,400가구, 전체 8%밖에 안 되고, 막상 또 3기 신도시 청약하면 과연 뭐 50점대, 40점대 가지고 과연 청약이 가능하냐, 당첨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50점, 40점도 좋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전 청약 때도 지금 하는 가격이 지금 시세의 70%, 80%잖아요. 다 오른 가격이 70%, 80%면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결론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가다가는 아주 벼락가지가 된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될 것 같다. 정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표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선거 일정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대선 레이스에 집값이 폭등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일 그냥 대출 규제, 공급 폭탄 내놓고 있어요. 계속 내놓을 거예요. 자, 근데 계속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거야. 시장 나름대로의 시장의 원칙대로 가고 있고, 자, 그 투기 수요는 그런 풍선 효과를 찾아서 귀신같이 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험난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봐도 내년부터는 이제 한 1억씩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사겠어요? 서민들은 다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